안녕하세요. 가족과의 추억에 젖어 살고 있는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저는 지금 널따란 집에서 홀로 지내고 있어요. 지금은 추억만 가득 남은 집이지만 전엔 가족들의 온기와 화목함이 이 집을 가득 채웠답니다. 그런 이 집에 저 혼자 남게 되기까지 아픈 사연과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항상 집에 멍하니 앉아 떠올려만 보던 제 과거에 대해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해보고자 해요. 부디 친구 혹은 자식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진 고위 공무원 출신이십니다. 때문에 전 어릴 적부터 여유롭게 자랐어요. 하지만 남들보다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것에 대해 궁핍을 느끼지 않았다 뿐이지 돈 쓰는 일에 있어선 남들보다 엄한 가르침을 받고 자랐죠. 아버진 공직에서 일하며 국민의 혈세를 받고 사는 사람은 남들보다 돈을 더 귀하고 무겁게 쓸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던 엄한 분이셨거든요. 그런 강직한 아버지와 다정한 성격으로 집안의 중심을 지키던 어머니 아래에서 저와 남동생, 막내인 여동생은 굉장히 우애 좋게 자랐답니다. 때문에 저희 집은 항상 화목함과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삼남매 모두가 성인이 되며 왁자지껄했던 집은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집을 떠난 건 20살이 되며 미국으로 대학을 간 막내였죠. 막내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후 아예 그곳에 직장을 잡고 나중엔 미국인 매제와 결혼까지 했거든요. 김영, 나 한국 이름 지어줘요. 나도 한국 이름 생겼다고 미국 가면 자랑하게요. 조셉, 한국에서 아내 오빠는 이름이 아니라 형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어디 보자, 한국 이름이라. 이름이 조셉이니까 성을 조로 시작해서 조영민 어때? 영리하다,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뜻으로 말이야. 멋지지? 하지만 아쉬운 만큼 얻는 것도 생기는 법. 우린 여동생과 멀리 떨어져 살게 됐지만 미국인인 새 가족을 얻게 되기도 한 겁니다. 게다가 성격 좋은 매제와 여동생은 예쁜 쌍둥이까지 낳아 부모님 품에 안겨드렸죠. 그리고 막내 다음으로 결혼한 건 둘째인 제 남동생이었습니다. 아이구야, 내가 또 졌구나. 아니 어머마, 넌 나이도 젊은 애가 어디서 이렇게 장기를 잘 배웠어? 저희 아빠한테서요. 저희 친정아빠 취미가 장기였거든요. 재수 씨는 야무지고 씩씩한 사람이었습니다. 덩치만 컸지 속은 여렸던 동생에게 참 잘 어울리는 짝이라고 생각했죠. 결혼 후 재수 씨는 연년생으로 아들과 딸을 하나씩 낳아 어느새 우리 가족은 대식구가 되었어요. 자식들 품에서 떠나보낸다고 아쉬워했더니 우리에게 더한 행복이 찾아왔구나. 식구 가느니 행복이 그만큼씩 더해지는 것 같아. 어느덧 공무원직에서 은퇴하신 아버진 손주들을 보며 전보다 훨씬 웃음도 늘고 너그러워지셨습니다. 저 또한 얼른 동생들처럼 결혼을 해서 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생각했죠. 좋은 아내를 만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저 또한 동생들처럼 예쁜 이세를 가지고 싶었거든요. 조카들만 해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예쁜데 제 자식이 생기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싶었어요. 나도 얼른 김영 씨랑 결혼해서 김영 씨 닮은 잘생긴 아들 낳고 싶어. 얼마나 예쁠까?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해. 그런 저는 마침내 40대 초반에 7살 어린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정보회사 커플 매니저로 일하던 아내는 밝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얼른 아이를 갖고 싶어 하던 제 의견에 적극 찬성을 해준 사람이라 저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반갑네 김영군. 우리 큰딸 모쪼록 잘 부탁하네. 혹시 우리 집안 문제 때문에 우리 딸 결혼에 지장이 생길까봐 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그런데 다행히 예비 사돈 어른들께서 이해해 주셨다니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니에요. 제 여동생 남편이 미국 사람인데요. 매제 부모님도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이혼 가정에 대한 편견이 없으세요.
저희 매제 정말 유쾌하고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하지 마세요. 장인 장모님은 저희가 결혼하기 10년 전 성격 차이로 이혼하셨다더군요. 때문에 같은 서울 내긴 했지만 처가 식구들은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었죠. 처제는 장인어른과 살고 있었고 이혼하며 집을 나왔다던 장모님은 방 하나, 거실 하나짜리 전셋집에서 홀로 살고 계셨어요. 아내는 20살 때부터 대학을 가며 자취를 시작했기에 두 분의 이혼 전이나 후나 여전히 혼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내 동생은 엄마 별로 안 좋아해. 엄마가 너무 철이 없다면서 말이야. 그래서 아빠랑 살고 있는 거야. 나야 뭐 두 분 모두랑 왕래하면서 살고 있어. 저는 결혼 전 장인 장모님을 따로 찾아뵈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점잖고 인자하셨던 장인어른과 달리 뒤에 만난 장모는 아내 말대로 좀 철이 없는 분이시더군요. 자네가 첫 인사 온다고 해서 나랑 지금 만나는 사람이 위아래로 옷을 한 세트 다 사줬어. 재혼하자고만 해주면 완벽한 사람인데 통 재혼 얘기를 안 꺼낸단 말이야. 아무튼 난 이렇게 혼자서도 잘 지내니 내 걱정은 전혀 할 필요 없네. 우리 연정이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줘. 부탁하네. 장모는 아내처럼 밝은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 당시 반년 정도 만나고 있다던 남자분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꺼내는 모습에 조금 놀랐죠. 게다가 집안에 있는 물건들은 좁고 낡은 집과 달리 명품 그릇에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가죽 소파에 옷과 신발, 가방까지 전부 비싸 보이는 것이 검소한 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장모의 사생활이고 저와는 별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당 일을 하시며 돈도 성실하게 벌고 있었고 무엇보다 아내에게 자식 인생에 별 관심 없는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좋은 부모라고 생각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신경 쓸 부분도 그만큼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박서방, 오늘 복날인데 우리 연정이랑 삼계탕 먹으러 안 가나? 에휴, 난 얼마 전에 만나던 인간이랑 헤어졌어. 친구들도 다 자기 가족 챙기느라 바빠서 내 지금 삼계탕 하나 같이 먹으러 갈 사람도 없네. 혹시 자네랑 영경이가 나랑 같이 먹어줄 텐가? 아내와 결혼한 초반만 해도 장모는 정말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몇 개월 뒤 만나던 남자분과 헤어진 뒤부터 장모는 부쩍 우리에게 연락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제게 전화하면 필요한 것 없냐며 챙겨주고 싶어 하던 장인어른과 달리 장모는 제게 바라기만 했다는 겁니다. 자신은 생활비 내랴 전세 대출 이자 갚으랴 돈이 빠듯하다며 말이죠. 장모는 항상 자신이 뭔가를 먹자고 연락한 뒤 계산할 땐 나 몰라라 했습니다. 박서방, 요새 내 기력이 너무 딸리네. 나 소고기 좀 사주면 안 되나? 박서방, 내 가방이 요새 많이 낡았네. 내 눈여겨둔 가방이 있는데 그거 어버이날 선물로 사주면 안 돼? 어차피 나한테 어버이날 선물하려고 했을 거 아닌가. 자네가 편하도록 내 아예 선물을 정해줄 테니 그걸로 사줘. 박서방, 내 친구들은 사이들이 용돈도 다달이 준다는데 나 용돈 좀 주면 안 되나? 예전에 만나던 사람이 한 번씩 선물도 해주고 생활비도 내주고 했는데 그 쥐꼬리만한 돈이 지금 이렇게 아쉬워질 줄은 몰랐네. 맨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는 장모의 전화를 점점 받기 싫어지더군요. 그때만 해도 아내가 저희 집에 잘하려고 노력하기도 했고 사랑하는 아내의 부모님이니 어느 정도는 해드려도 아깝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걸 고마워하긴커녕 당연하게 여기고 그 횟수가 잦아지자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알뜰하고 검소한 부모님 아래에서 자란 제게 장모는 너무 사치스러워 보였거든요. 게다가 결혼 전엔 분명 경제관념이 투철해 보였던 아내 또한 점점 장모와 같은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당신 그거 뭐야? 신발 산 지 얼마나 됐다고 구들 또 샀어. 엄청 비싸 보이는데? 그렇게 안 비싸. 그리고 여자들 구두 몇 컬레 정도는 다 가지고 있어. 당신은 집이 못 살았던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돈에 쩔쩔매고 살아? 그 돈이 부모님 돈이지 내 돈이야? 게다가 우리 부모님 공무원으로서 남들보다 근검절약해 한다면서 검소하게 사셨어.
나도 그런 부모님 보고 자랐고, 물론 그걸 당신한테까지 강요할 생각은 없지만 우리 벌이에 당신 소비는 좀 지나친 것 같아서 그래. 이래가지고 언제 돈 모아서 집 넓히고 이사 가고 하겠어? 아내가 명품을 마구 사들이거나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일반 브랜드 옷들만 해도 요즘 가격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 옷들과 가방, 신발들을 생각보다 무더기로 사들이니 지출이 너무 컸던 거예요. 게다가 어쩌다 한 번씩은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명품도 하나씩 끼어 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자주 다투게 된 거죠. 게다가 우리의 주된 다툼의 원인은 하나가 더 있었어요. 애를 또 미루자고? 당신 분명 결혼 전엔 하루빨리 나랑 아이 갖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충분히 상의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왜 자꾸 임신을 미루고 싶다는 거야? 나 아직 젊잖아.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가지자. 애 낳으면 가슴도 살도 전부 처지고 주름도 빨리 생긴대. 몸매도 애 낳기 전보다 훨씬 망가진다는데 이렇게 빨리 애 엄마로서만 살기에 내 나이가 너무 아깝잖아.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왜 결혼 전에 그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했어? 그땐 나도 그러고 싶었어. 근데 막상 애 가지려고 생각하니까 내 젊음이 아까워진 걸 어떡해. 애 낳으면 여자만 손해라고. 분명 저처럼 빨리 애를 낳고 싶다던 아내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아이 갖길 미루더군요. 결국 참지 못한 제가 따지고 들자 그제야 저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내의 소비와 아이 문제 그리고 장모의 잦은 요구까지 겹치자 정말 사기 결혼 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에게 조금씩 마음이 멀어지니 장모에게도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더군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을 챙기던 아내를 봐서 저도 장모에게 명절이나 생신, 어버이날 정도에만 사이된 도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겪으면 겪을수록 아내와 장모가 붕어빵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저는 결혼한 지 2년이 거의 다 됐던 어느 날 장인어른이 장모와 이혼한 진짜 이유도 듣게 됐습니다. 자네, 내가 왜 이혼했는 줄 아나? 자네 장모가 글쎄 날 두고 바람을 피웠다네. 그 일로 큰애보다 우리 둘째가 마음에 상처가 커서 자기 엄마를 안 보고 살게 된 거야. 그때 내가 소리도 지르고 바람난 그놈도 혼쭐을 내줬지만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네. 남자로서 자존심이 뭉개졌으니까. 드물게 술이 많이 취하신 장인어른은 저에게 진짜 이혼 사유에 대해 털어놓으셨어요.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람은 피우는 사람은 지인이든 친구든 상종을 안 하고 살았던 저였는데 그런 제 장모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말이죠. 그때 함께 자리에 있던 아내는 민망한 듯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격 차이라고 거짓말해서 미안해 여보. 그냥 창피해서 나도 모르게 당신한테 거짓말하게 됐어. 아빠 말처럼 내 동생은 엄마 안 보고 살지만 어쨌든 성인 될 때까지 날 키워준 엄마잖아. 차마 나까지 외면할 수가 없어서 나라도 엄마랑 보고 살았던 거야. 그 뒤 별로였던 장모가 더욱 싫어지더군요. 게다가 안 그래도 돈과 아이 문제로 아내와도 계속 다투던 때였으니 이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장모도 장모와 보면 볼수록 닮은 데다 결혼 전과 딴판인 아내에게도 정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얼마 뒤 제 결혼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잠시 잊혀지게 만들었던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뭐? 식도암 판정을 받았다고? 당장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라 우선 항암이랑 방사선 치료 받으면서 암 크기부터 줄여야 한대. 집사람한테도 말해야 하는데 무서워서 형한테 와서 먼저 말하는 거야. 아직 우리 애들도 너무 어린데 나 큰일 나면 어떡하지? 나 너무 무서워 형. 그건 바로 제 남동생이 식도암 3기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회사 앞까지 찾아와 제게 그 사실을 털어놓던 동생의 말을 듣고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나중에 그 소식을 전해들은 부모님과 재수 씨 또한 눈물바다가 됐었죠. 작은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괜찮아? 세상에 그새 마른 것 좀 봐. 동생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여동생 부부는 한달음에 한국에 들어와 그런 동생을 껴안고 펑펑 울었죠. 저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동생을 찾아가 살피고 재수 씨도 많이 위로해줬어요. 부모님은 힘든 재수 씨를 위해 조카들을 며칠씩 맡아주곤 하셨는데 전 부모님 집으로도 자주 찾아가 조카들을 챙겼습니다. 감사해요, 아주버님. 어머님, 아버님은 제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생활비랑 치료비에 보태쓰라면서 돈까지 쥐어주셨어요. 가뜩이나 제 친정 식구들은 지방에 사는데 가족들이 아니었다면 저도 남편도 이렇게 잘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재수 씨는 우리에게 고마워했지만 우린 오히려 재수 씨에게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동생을 묵묵히 지켜주는 재수 씨 덕에 동생은 수술할 만큼 종양이 줄어들었거든요. 하지만 희망을 가지기도 잠시 수술을 무사히 마친 뒤 예비 항암까지 받은 동생은 고작 4개월 만에 재발 판정을 받고 말았어요. 위까지 전이가 된 채 발견된 거죠.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암덩어리가 커진 건지 혹시 의사의 실수는 아닌가 싶어 미친 듯이 인터넷 검색까지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경우가 생각보다 다른 환자들에게도 많더라고요. 우린 그 절망적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방도가 없었어요. 동생은 그렇게 다시 힘들고 기나긴 치료에 돌입했습니다. 김영아, 우린 가슴이 아파서 기철이 못 보겠다. 그 건장하던 애가 지금은 죽도 먹기 힘들어해서 아주 뼈만 남았어. 우리 기철이 어떡하니? 네 엄만 기철이 때문에 난 마음의 병이 몸까지 좀 먹어서 매일같이 앓는다. 항상 우리에게 강한 모습만 보였던 아버진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 가셨어요. 어머니 또한 동생을 지켜보며 병을 얻어 건강이 많이 약해지셨죠. 동생은 날이 갈수록 차도가 보이지 않고 재수 씨 또한 마음고생 탓에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조카들 큰아빠 왔다. 이 녀석들 학교 숙제는 다 했어? 저는 무너져가는 가족들을 지키려 갖은 애를 썼어요. 여전히 입퇴원을 반복하던 동생을 자주 찾아갔고 쇠약해지는 재수 씨와 부모님을 챙겼습니다. 또한 조카들에게도 자주 부재중일 수밖에 없던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주려 노력했죠. 일 때문에 한국에 자주 못 들어왔던 여동생 부부는 찾아오지는 못해도 전화로 항상 동생의 안부를 묻곤 했어요. 이렇듯 모든 가족의 신경이 남동생에게로 쏠려 있었지만 단 한 사람, 제 아내는 달랐습니다. 당신 기철이 문병 좀 와. 형수라는 사람이 시동생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고작 딱 3번만 들여다볼 수가 있어? 힘들 때 돕는 게 가족 아니야? 나도 서방이 걱정돼. 근데 일이 바쁜 걸 어떡해. 요즘 나한테 몰려든 회원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주말까지 모시고 일 나가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아내는 동생의 문병은커녕 바쁘다며 집에조차 잘 붙어있지 않았어요. 동생의 투병초까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점차 일이 너무 바빠졌다는 핑계로 말이죠. 처음엔 서운해서 아내에게 화도 내봤어요. 하지만 이미 아내에게 마음이 많이 멀어진 상태에서 동생의 일로 실망까지 하게 되니 점차 화조차 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같은 지붕 아래 사는 동거인 같은 느낌이 들었죠. 저는 어느새 아내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동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께 걱정을 얹어드리고 싶지 않아 그저 속으로만 사귀며 아내와의 문제는 잠시 뒤로 미뤄둔 겁니다. 그땐 그저 동생이 제발 그 모진 병을 버텨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기에도 시간이 모자랐으니까요. 기철아, 안 된다 내 아들. 아직 젊음이 창창한 나이에 이게 무슨 변이니. 예빈 너 절대 이렇게 못 보낸다. 기적은 결국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결국 투병한 지 1년 5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동생의 죽음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더군요. 하지만 저는 장례식 내내 제대로 슬퍼할 겨를도 없었어요. 오열을 하다 실신까지 했던 어머니, 넉나간 사람처럼 동생의 영정사진에서 눈을 뗄 줄 모르고 흐느끼던 아버지, 무너진 재수씨, 울음을 멈추지 못하던 조카들까지 챙기느라 말이죠. 여동생 부부는 비행기 티켓 문제로 발인 전날 저녁이 돼서야 도착했더군요.
여보, 잠깐이라도 눈 좀 붙여. 밥도 좀 챙겨 먹고. 육개장 좀 가져다 줄까? 괜찮아. 아까 밥 조금 먹었어. 당신 먹어. 이미 저와 많이 멀어졌던 아내는 그제야 저를 챙기는 신용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내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 와서 슬픈 표정을 짓고 있던 아내였지만 아내가 정말 제 동생을, 아니 저를 가족으로 생각했었다면 고작 동생의 문병을 딱 3번 오지도 힘들어하는 제 곁을 항상 비워두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미 아내는 저에게 의지하고픈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주버님도요. 형님은 오늘도 바빠서 못 오셨나 봐요. 마지막 인사는 꼭 드리고 싶었는데 부디 잘 지내시라고 전해주세요. 동생을 보내고 한 달이란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저는 슬픔에 빠진 부모님을 챙기고 동생 없이 남은 재수 씨와 조카들을 살폈어요. 동생을 떠나보내고 일주일 뒤 재수 씨는 조카들과 함께 지방의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어차피 동생을 간병하느라 일도 그만둔 지 오래니 고향에 가서 다시 일자리를 구해서 살 거라고요. 그때 아버진 어차피 동생에게 주려고 했던 몫이라며 재수 씨에게 큰 돈을 건네주셨어요. 가끔씩이나마 손주들 얼굴만 한 번씩 보여다오. 부디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멀리서나마 항상 네가 잘 살고 있길 응원하마. 너무도 아꼈던 며느리와 이별에 부모님은 눈물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재수 씨에 이어 저희 부모님까지 제 곁을 떠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너도 알다시피 네 엄마 몸이 너무 많이 약해졌잖니. 서울은 공기도 안 좋고 먼지도 많아서 네 엄마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구나. 의사 말로도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요양하는 게 제일 좋겠다더구나. 그래서 우리 내 고향으로 귀농하려고 한다. 이미 살 집도 알아봐 놨어. 이렇게 너만 두고 떠나게 돼서 미안하구나. 그런데 김영아, 아무리 생각해도 30년이 넘게 산 이 집을 난 도저히 못 팔겠어. 이 집의 어린 시절 너희의 모습과 하늘로 간 기철의 흔적이 온통 남아있잖니. 그러니까 너만 괜찮다면 네가 이 집에 이사와서 살지 않으련 미국에 사는 막내한테 여기 와서 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집을 그냥 비워둘 수도 없잖니. 부탁이다. 아버진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귀농의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흔적이 가득한 그 아파트를 차마 다른 사람에게 팔지도 못하셨던 거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기에 전 어릴 적부터 살았던 그 46평짜리 아파트를 아버지께 증여받게 됐어요. 아버님, 어머님,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시고 부디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저희에게 주신 집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기뻐하는 기색을 미처 숨기지 못하더군요. 그 뒤 그렇게 바쁘다던 사람이 부모님이 고향으로 내려가시던 날엔 그 시골까지 따라가 감사 인사를 전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가식적으로 보이던지 저도 모르게 뱃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은 안 하셨어도 동생의 투병 기간 동안 부모님 또한 아내에게 많은 실망을 하셨었어요. 미국에 사는 매제도 무려 시간과 돈을 들여 5번이나 한국에 들어왔었는데 아내의 행동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미 싫은 소리를 할 기운도 없던 부모님은 그런 아내에게 그저 고개만 끄덕이시더라고요. 뭐? 벌써 이삿짐 센터 예약을 해놨다고? 나랑 상의도 없이? 당신이 벌써 우리 집 내놨다며. 어차피 비어있는 집인데 미리 이사 좀 가면 어때서? 나 하루빨리 그 넓은 집에서 살고 싶단 말이야. 당신 회사 원래 주말 근무 잘 없잖아. 내가 이번 주 주말로 예약해놨어. 나 잘했지? 아내는 저에게 말도 없이 이삿짐 센터에 예약을 해놨더군요. 중요한 건 저는 아내와 그 집으로 함께 이사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미 저는 아내가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이번 이사를 기점으로 아내와 갈라설 결심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아내가 그런 짓을 했던 거죠. 자기 할 말만 마친 아내는 늦었다며 얼른 출근을 해버렸습니다. 그날 일하는 내내 저는 아내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낼 궁리만 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혼 서류를 출력해 그날 저녁 아내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저는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기도 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한테 아까 전화 거신 분이죠? 그날 퇴근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그리고는 제 아내에 대해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며 만나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장난 전화라고 무시하기엔 그 여자가 기다리겠다고 말한 카페가 회사 근처기도 했고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퇴근 후 그 여자를 만난 전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제 아내가 누구랑 뭘 해요? 제 예비 남편이었던 사람이랑 당신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요. 자, 여기 증거 사진들이요. 저랑 파혼한 놈도 나쁜 놈이지만 당신 아내는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유부녀가 남편을 두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대로 파혼할지언정 너무 열이 받아서 그 두이언 놈 이렇게라도 갈라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박기명 씨를 찾아온 거예요. 그 여자는 제게 제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폭로한 겁니다. 그것도 제가 의심할 여지조차 없도록 증거들까지 모조리 보여주며 말이죠. 그 여잔 자신이 원래는 커플 매니저였던 아내의 회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쪽 아내 통해서 제가 그놈을 만났던 거예요. 성격이 좀 까칠하긴 해도 자수성가한 사업가니만큼 성실하고 조건도 나쁘지 않아서 저 그놈하고 결혼식장까지 다 잡아놨었어요. 이제 청첩장만 돌리면 됐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놈이 아무 전조 증상도 없이 저한테 파혼을 통보한 거예요. 제가 질린다는 말을 하면서요. 그것만 해도 너무 충격적인데 제 지인이 길거리에서 그놈하고 어떤 여자가 손잡고 지나가는 걸 봤다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설마 이놈이 바람나서 나한테 파혼하자고 했나 싶어서 뒷조사를 해봤더니 글쎄 저랑 그놈을 맺어준 당신 아내가 그 바람 상대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 그놈은 그 여자를 만나기 전 몇 번이나 아내를 통해 여자를 만났었다는군요. 성격이 예민하고 까칠해서 좀처럼 맞는 여자를 찾지 못하다가 그놈보다 집도 잘 살고 성격도 어느 정도 맞았던 그 여자와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던 거죠. 그런데 그놈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보다 집이 잘 사는 여자는 기가 셀 것 같다며 변덕스럽게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며 고민 상담을 하다가 제 아내와 눈이 맞아 역사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뒷조사하면서 그 모든 사실을 알고 피가 아주 거꾸로 솟았어요. 어떻게 결혼정보회사에서 일한다는 여자가 자기 회원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둘이 만난 지 벌써 1년이나 됐대요. 더 열받는 건 그 망할 자식이 그럴 거면 진즉 나랑 헤어지기라도 하던가 그쪽 아내를 만나면서 나랑 결혼을 약속하고 진행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쪽 아내랑 별개로 나를 계속 저울질하다가 결국 아니다 싶었는지 이제 와서 날 뻥 차버린 거죠. 그 둘이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둘 다 재활용도 안 되는 잡놈들이라고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제 동생이 고통스럽게 투병할 동안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제가 괴로워할 동안 자신은 다른 놈과 놀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안 그래도 가증스럽고 오만정이 다 떨어졌던 아내에게 깊은 혐오감이 들더라고요. 그 여잔 저에게 혹시 필요하면 찾아가라며 그놈 집 주소까지 알려주더군요. 그 둘이 주로 만나는 곳이 그놈 집이라면서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차를 몰아 그놈이 산다던 고급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일 때문에 늦는다던 아내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중한 씨, 오늘은 내가 카레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짜잔, 내가 케이크 사왔어요. 나 오늘 축하할 일도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남편한테 무려 46평짜리 아파트를 증여해줬거든요. 나 이번 주말에 그래서 이사 가요. 우리 얼른 들어가서 초 켜고 축하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일은 무슨 아내는 정말 그놈과 팔짱을 끼고 아파트 건물로 들어가더군요. 그동안 회원을 만난다, 일 때문에 바쁘다고 했던 아내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애초에 그 집에 아내와 이사할 생각도 없었는데 그걸 또 바람난 놈과 축하하겠다던 아내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거든요. 생각보다 일찍 오네. 축하 파티는 잘했어? 무슨 축하 파티? 저는 집에서 조용히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밤 10시가 다 돼서야 콧노래까지 부르며 집에 들어오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회사에서 미리 준비해왔던 이혼 서류를 꺼내 던져버렸어요. 영문도 모르고 종이를 주워든 아내의 얼굴은 이내 일시정지가 된 듯 굳더라고요. 그때부터 전 그 여자에게 인생의 쓴맛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시침 떼지 마. 나 당신하고 바람난 놈이 케이크 사들고 그놈 집에 들어가는 거 다 봤어. 우리 아버지가 증여해준 아파트 들어간다고 축하 파티 한다며? 카레 만들어서. 여보, 당신이 거길 어떻게...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대체 누굴 말하는 거야? 내가 사진까지 다 찍어놨어. 어디서 되도 않는 발뺌이야? 게다가 나 당신하고 그놈이 무려 1년간 놀아놨다는 증거도 다 가지고 있어. 당신 회원이랑 바람났다며? 내 동생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던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날 배신하고 있었던 거야. 이 쓰레기 같은 여자야. 그러면서 뭐? 감히 우리 가족의 소중한 추억으로 가득한 그 집에 발을 들여놓겠다고? 웃기지 마. 난 애초부터 당신하고 갈라설 생각이었어. 오늘 집에 와서 이혼 얘기도 하려고 했었는데 당신 혼자 김칫국 마셨던 거야. 그래도 어쨌든 3년 넘게 같이 산 사람이었으니 내가 좋게 이혼하려고 했는데 당신은 사람처럼 대해줄 자격조차 없던 사람이었어.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난 바람이 아니라 그냥 잠깐 한눈을 팔았던 것뿐이야. 처음엔 발뺌하던 아내는 즉시 태세 전환을 하며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말이죠. 사실 나 당신이랑 결혼할 때 고위공무원 출신 당신 아버지 보고 결혼 결심한 것도 있었어. 알잖아, 결혼은 현실인 거. 나도 돈 있는 집안 며느리 되나 싶어서 기대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보니까 당신도 당신 부모님도 내 기대랑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던 거야. 그래도 돈 좀 있는 집안이니까 난 당신이 당신 부모님한테 나 몰래 받아놓은 재산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증여받은 재산은커녕 나랑 한 푼 두 푼 모아서 집 넓혀갈 생각하고 있는 당신 보니까 솔직히 나 짜증났었어. 그러다 보니까 당신 동생이 아프다는데도 가볼 마음이 별로 안 들더라고. 근데 그 와중에 그 중한 씨가 자기가 잘해주겠다면서 만나기만 하면 고급 레스토랑에 와인 사주고 명품도 턱턱 사주잖아. 그래서 내가 잠깐 눈이 돌았던 거야. 절대 당신이랑 이혼할 마음은 없었어. 진짜야. 이것은 정신 나간 여자 아니야? 당신이 나랑 이혼할 생각 없었다고 하면 내가 예,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 어쩐지 역시 나한테 돈 보고 접근한 거구나. 근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당신 생각이랑 내가 좀 달라서 애 갖는 것도 미루고 밖으로만 놔둔 거야. 아니면 처음부터 애 가질 생각도 없었는데 우선 결혼부터 하고 보려고 거짓말한 거거나. 그건 그렇지만 나도 슬슬 다시 생각해 보려고 했어. 당신 아버지가 그 비싼 집도 증여해주고 당신 동생도 그렇게 된 마당에 아버님 재산이 결국 다 누구한테 가겠어. 그러니까 내 말은 당황하니까 이제야 본심이 술술 나오네. 미안한데 너는 바람이 아니었어도 나한테 이혼당했을 거야. 당신이 지금껏 나한테 이혼 안 당한 건 내 동생이 아파서 내가 당신 문제를 뒤로 밀어놨었기 때문이라고. 쥐뿔도 없으면서 빈대붙고 돈만 밝히는 당신이나 당신 엄마, 나 정 떨어진 지 오래야. 게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까지 저지른 당신을 내가 왜 용서해야 돼? 당장 여기 도장 찍고 이 집에서 나가. 더 이상 아내와 입씨름을 하기도 싫어 저는 방문을 잠그고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잘못했다며 밤새도록 엉엉 울기만 했죠. 그러다 지친 듯 거실에서 잠든 것 같았는데 저는 그런 아내가 깨기 전에 새벽까지 회사로 출근을 해버렸어요. 그 뒤 아내는 무려 이틀을 더 집에서 버티더군요. 어차피 곧 이삿날이고 그 집에 당신이 발 들여놓을 자리는 없어. 포기하고 얼른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아니면 진짜 소송 싸움으로 가야 할 테니까. 어차피 집은 다른 사람에게 이미 매매된 상태라
아내가 이사하지 않고 한동안 그 집에서 버틴다고 한들 소용없는 일이었죠. 때문에 저는 괜한 힘을 빼고 싶지 않아 아내를 힘들여 쫓아내려고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아내는 이사 전날인 금요일까지 버텼고 저는 그런 아내를 무시한 채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장모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장모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들었나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모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늘어놓더군요. 자네, 내일이 이사 날인데 준비는 다 했나? 어차피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이 오면 같이 정리해 주실 텐데요. 짐도 많이 없고요. 집사람이 이사 얘기한 거예요? 그래, 며칠 전에 연정이가 신이 나서 나한테 자랑을 하더라고. 그런데 박서방, 자네도 알지? 우리 집 곧 전세 계약 만료인데 집주인이 자꾸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한 거. 그래서 말인데 나도 그 집 가서 살겠네. 자네한테 앞으로 용돈 달라 뭐 사달라 요구 안 할게. 대신 나 큰 집에서 좀 살게 해줘. 나도 죽기 전에 그런 집에서 마음 편하게 여유 좀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장모도 부모나 마찬가지인 거 알지? 나 두 번째로 큰 방 하나만 비워주게. 내가 내일 이사 들어갈 수 있게 짐은 다 싸놨어. 우선 내일 오후까지만 옮기고 일요일에 큰 짐 옮기려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증여해 주신 그 집에 장모님이 들어오신다고요? 저랑 상의도 없이요? 내일 당장? 가족끼리 상의가 뭐가 필요한가? 원래 가족은 다 같이 사는 거야. 자네 집 주소 좀 보내주게. 내일 택시 타고 가야 하니까. 말했네. 두 번째로 큰 방. 안방은 내가 양보해 줌세. 제가 거절할까봐 걱정됐는지 장모는 자기 말만 몰아붙인 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가뜩이나 이사 전날까지 버티던 아내 때문에 짜증이 날 대로 나 있었는데 장모라는 사람까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 엄마의 그 딸이라는 말이 이렇게 실감날 수가 없더라고요. 순간 저는 솟구치는 짜증에 못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기 집 주소요. 오셔서 초인종 누르세요. 저는 장모가 말한 대로 아파트 주소를 보내주었어요. 단 다음날 제가 이사갈 집 주소가 아니라 바로 상간남의 집 주소 말입니다. 그러자 장모는 신이 나서 고맙네 우리 사이 하고 하트까지 붙여서 답장을 하더라고요. 여보, 진짜 내 집 이렇게 다 두고 갈 거야? 여보, 진짜 나랑 이혼할 거야? 제발 이러지 마, 어? 당신도 참 끈질기다. 얼마나 머릿속이 꽃받치면 1년 동안 바람까지 피운 당신을 내가 용서할 거라고 생각해? 아내는 기어코 이사 당일까지 집을 안 나가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께 아내 짐은 싸지 말아달라고 하자 제 옷깃을 잡고 버티며 울더라고요. 그런 아내를 거칠게 떼어내고 짐을 싸고 있는데 장모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겠어요? 박서방,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자네가 알려준 그 주소로 지금 짐 싸서 왔는데 나 완전 문전박대 당했어. 이상한 여편에 취급받으면서 말이야. 초인종을 눌렀는데 웬 남자가 나와서 누구냐는 거야. 그래서 자네랑 우리 딸 이름 대면서 오늘 그 집으로 이사 오기로 한 사람들 부모라고 했더니 갑자기 날 막 밀쳐대는 거 있지? 내가 주소를 잘못 봤나 싶어서 몇 번을 확인했는데 분명 그 집 주소가 맞았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가? 나한테 뭐 잘못 알려준 거 아니야? 분명 자네 부모님이 이사가고 빈집이었어야 되는 집에 사람은 왜 있고 자네랑 우리 딸은 왜 없어? 저희 아직 이삿짐 싸는 중이에요. 업체에서 조금 늦게 도착해서요. 그런데 제가 이사갈 집은 그 집이 아니긴 해요. 그 사람 장모님 새 사위예요. 그래서 그 집 주소 알려드린 거고요. 전 집사람하고 이혼할 거라 장모님하고 같이 살 이유가 없으니 집사람이랑 1년 동안 바람피운 그놈 집에서 같이 사시라고요. 뭐? 이혼? 우리 딸이 뭘 해? 바람이요. 바람 피웠다고요. 예전 장모님처럼요. 그 엄마의 그 딸이라더니 딸 자식 교육 한번 잘 시키셨네요. 남자를 아주 돈으로만 보는 나쁜 버릇에 아무렇지도 않게 바람 피우는 엉망인 도덕심에 사치심까지 완전 장모님 붕어빵을 낳으셨어요. 저요. 바람 피우는 인간들은 진짜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장모님이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 거 알았을 때 솔직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선택해서 결혼한 사람이니까 집사람이 제발 그런 것까지 장모님을 닮지 않았으면 하고 얼마나 바랬는지 몰라요. 그런 제 바람을 비웃듯이 무시하고 결국 집사람이 모전 여전을 손수 실천해줬네요. 그놈 집 되게 고급에 넓은 곳이라니까 어디 잘 구슬려서 같이 살아보세요. 전 이제 장모님 사이가 아니니까 연락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제게 하루 전에 통보 후 저와 합가할 생각으로 짐을 싸들고 왔다니 대단한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들어온 아내가 갑자기 제게 울먹이며 소리치더라고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중환씨 집 주소 알려줬어? 왜 그랬어 왜? 지금 중환씨 전화 와서 나한테 난리쳤단 말이야. 우리 가볍게 만나기로 하지 않았냐면서 왜 엄마한테 자기 집 주소를 알려줬냐고 노발대발하잖아. 나 당신한테 바람핀 거 걸린 일로 자기한테 피해 안 오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면서. 게다가 불쌍하게 쫓겨난 우리 엄마 무슨 죄야. 몰랐어? 당신 엄마가 나한테 자기도 넓은 집 살고 싶다고 주소 내놓으라더라. 그래서 이젠 난 당신 남편 아니니까 새 사위 집 주소 알려드렸을 뿐이야. 그러니까 진즉 그만 버티고 당신 가족한테도 이혼하게 됐다고 다 알렸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당신은 당신대로 나랑 이혼 안 하고 버틸 수 있다고, 당신 엄만 또 당신 엄마대로 멋대로 사위랑 같이 살겠다고 김칫국 마시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제 이삿짐도 다 쌌겠다. 빨리 포기하고 당신도 짐 싸서 나가. 주말 내로 당신 집 안 비우면 나 진짜 이혼 소송 걸고 당신도 법적으로 이 집에서 퇴거 조치 시킬 거야. 이제 집도 거의 비워져 가는 마당에 아내가 더 이상 무슨 희망을 품을 수 있었겠어요. 아내는 결국 눈물을 펑펑 쏟으며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서 이혼 서류를 받아들곤 집을 나와 홀로 이사할 집으로 향했죠. 그렇게 전 그 넓은 집에서 혼자 살게 된 겁니다. 박서방, 얘기 다 들었네. 내가 미안하네. 내가 지혜미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뻔히 알면서 연정이 그 애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나. 용달차에 짐 싣고 우리 집에 온 그 애, 내 당장 소금 뿌려서 내쫓아버렸네. 지금 그 애 자네 장모 집에 가 있대. 에휴, 많이 속상하지? 위로는 안 되겠지만 내가 대신 이렇게 사과하겠네. 정말 미안하네. 다음날 아직 어수선한 집을 정리하고 있는데 장인어른께서 전화를 주셨더군요. 들어봤더니 결국 자포자기한 아내는 처음엔 짐을 싸서 상간남의 집에 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놈이 너 같은 가벼운 여자에게 집까지 내어줄 생각 없다며 아내에게 바로 헤어짐을 통보하고 쫓아냈다고 해요. 그놈은 애초부터 제 아내를 진지하게 만나지 않고 돈과 명품을 선물하며 가지고 놀았던 거죠. 물론 아내도 같은 가벼운 마음이었으니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내는 장인어른께 사실대로 말한 후 신세를 지려고 했던 모양인데 장인어른은 그런 아내를 쫓아버리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 된 도리도 모르는 너 같은 애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라며 아내를 완전히 끊어버리셨다고 해요. 결국 아내는 좁아 터진 장모의 집으로 그 짐을 다 싣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같지도 않은 아내와 그런 아내와 판박이인 장모는 그렇게 사이좋게 한 집에 살게 된 거죠. 여보, 기왕 이혼할 거 나 재산 분할부터 미리 해주면 안 될까? 엄마가 집 좁다고 자꾸 나한테 얼른 나가래. 무슨 재산 분할? 우리 살던 집은 내 돈에 대출받아서 구했고 혼수 구하고 남은 돈은 당신이 비상금 명목으로 가지고 있겠다고 했잖아. 그럼 그냥 당신이 가지고 있던 그 돈만 가지고 가면 끝나는 일 아냐? 그래도 결혼했었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 나 그 돈 다 썼단 말이야. 그동안 내 벌이로 그 많은 쇼핑을 어떻게 했겠어. 그동안 차도 바꿨었는데 다 그 돈으로 했지. 그럼 그냥 빈손으로 나가면 되는 거지. 결혼 생활을 우리가 얼마나 했다고 재산 분할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저는 아내와 이혼 서류를 접수했고 그때 그 여잔 저런 황당한 소리를 해대더군요. 애도 없는 판국에 당연히 그 여잔 빈털터리로 이혼을 당해야 했죠. 그토록 바란 애가 없었기 때문에 이혼이 편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결국 아내는 장모에게 눈칫밥을 먹으며 그 집에 빌붙어 있는 신세가 되게 됐죠. 이후 저는 아내와 그놈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도 걸었습니다. 또한 저는 아내의 회사에 민원도 넣었어요. 솔직히 잠재적 미래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아내의 회사를 찾아가 대차게 뒤집어 엎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 만났던 상간남의 파혼 상대가 저보다 한 발 빠르게 이미 움직였었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제가 억울하지 않게 위자료 소송도 하고 이혼할 수 있었어요. 이건 작지만 사례금입니다. 아니에요. 전 둘에게 본때를 보여준 것에 충분히 만족해요. 그러려고 박기명 씨한테도 폭로하고 허현정 씨 회사에도 찾아가서 뒤집어 엎은 거고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 박기명 씨 미래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그 여자의 말에 따르면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놈과 같은 업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그놈에 대한 소문은 업계에 빠르게 퍼졌다고 해요. 그 여자의 아버지가 워낙 인망 있는 분이라 그 여자 말로는 그놈의 회사를 망하게는 못해도 한동안 그놈은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놈은 사람 마음을 가지고 놓은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됐고 제 아내 그러니까 전처는 결국 회사에서 잘리고 말았죠.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됐네요. 그래도 제 걱정은 마세요. 이미 제 마음도 잘 추슬렀어요. 그래, 사람 인생이 어떻게 햇빛 가득한 길만 걸을 수 있겠니? 그저 건강만 상하지 않게 조심하며 살려무나. 저는 가뜩이나 심약해진 부모님이 최대한 충격을 받으시지 않게 모든 이야기를 뒤늦게 잘 설명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안타까워하셨지만 오히려 제 마음을 보듬으며 위로를 건네주셨죠.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그 집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귀농 생활에 잘 적응하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며 말이죠. 제가 따로 연락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저는 재수 씨와 조카들의 소식을 부모님께만 전해들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명절엔 부모님을 찾아온 재수 씨와 조카들을 만나기도 했어요. 잘 지내시죠, 재수 씨? 재수 씨가 나중에 새 출발하시기 전까지 언제든 필요하시면 제가 제 동생 대신 애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다행히 재수 씨는 제 말에 더없이 잘 지내고 있다며 웃어주었습니다. 그 웃음과 큰아빠하고 절 부르던 조카들의 모습에 생전 선하고 씩씩하던 제 동생이 떠오르더라고요.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린애처럼 펑펑 울기도 했죠. 같이 알던 지인을 통해 듣기로 전처는 완전 같은 업계에선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이 안 됐다고 하더군요. 지금 전처는 작은 회사 사무직으로 들어가 박봉을 받으며 일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장인과 처제에게 손절당하고 장모 또한 집이 좁다고 전처를 결국 쫓아냈다네요. 때문에 지금 전처는 겨우 구한 원룸 전세에 들어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엄치도 없지. 은근슬쩍 네 안부를 묻더라고. 너한테 미련이 뚝뚝 남아 보이길래 정신 차리라고 하곤 나도 연락 끊어버렸어. 야, 더 늦기 전에 이혼 아주 잘했어. 그런 한심한 여자를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결혼했던 제 자신이 참 싫더군요. 또한 여자 보는 제 눈을 더 이상 믿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때문에 저는 앞으로 여자는 웬만하면 만나지 않을 생각입니다. 만약 만나더라도 아주 긴 시간을 지켜보다 미래를 약속하려고 해요. 만약 그런 일이 없다면 저는 평생 갈수록 연로해지시는 부모님을 챙기고 이 집에서 행복했던 한때를 추억하며 혼자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는 거의 동시에 가족 둘을 잃었어요. 아니 재수 씨와 조카들까지 합하면 5명을 잃었네요. 힘든 시기를 겪으며 깨우친 바가 한둘이 아니지만 그중 가장 크게 느낀 것이 있다면 바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가족을 얻기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가족을 잃는 건 비교적 순식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슬픈 이별이든 나쁜 이별이든 간에 그 후유증은 엄청난 거라는 것도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부디 지금 곁에 있는 가족들을 보다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별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우리 곁에 찾아올 수 있으니 후회가 남지 않도록 말이죠. 또한 제 전처처럼 가족의 탈을 쓴 짐승이 있다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기 전에 하루빨리 여러분의 인생에서 몰아내실 수 있길 바랄게요. 텅 빈 집에서 쓸쓸히 생활하던 제게 이 사연을 적는 시간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답니다. 가슴 아프고 때론 부하도 치밀었지만 사연을 적으며 오랜만에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 제 사연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안겨드렸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좋은 하루